네, 감사합니다. 일단 결제와 토론을 마쳤고요. 마쳤고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일단 발제자 토론자에 대한 잠깐 질문. 이건 꼭 질문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있으면 해주시죠. 네, 질문이 있습니다. 발제자. 그래서 주부제 종합진행을 들었는데 이 지금 현재 소련과 러시아는 이게 현실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인지 제국주의인지 어떤 형태의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러시아가 중국이 이제 그 제국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이 쟁점이 되는데 러시아는 사회주의적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러시아 같은 거.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사회주의에서 별로 없으면 예, 그러니까 그냥 자본주의 예, 자본주의고. 국가다 아니면 제국주의다. 이건 근데 제국주의 문제는 약간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제국주의가 아니냐, 기냐 이런 걸 몇 가지 지표로 하면 제국주의 요소가 있어요. 자본 수출을 하고 주변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그 올리가르크하고 그 올리가르크를 자본 수출할 때 서구의 그 식량 다국적 기업과 러시아의 이런 기업들이 각축을 하고 이렇게 많이 그다음에 산업 돈바스 내 산업 기반은 러시아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자본 수출 쪽 요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런 몇 가지 지표로 과연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라는 규정을 내릴 수 있냐라는 문제는 약간 이제 김현님처럼 약간의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런 몇 가지 지표로 제국주의라고 말하기에는 다시 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과연 자본 수출에서 그 자본 수출로 인유 가치를 끌어오는 게 맞느냐 전체 중심이냐 아니면 러시아가 곡물과 그 석유를 수출해서 나오는 게 맞느냐 후자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 수출로 기생적 자본주의가 되려면 영국처럼 산업 체계는 현재 미국처럼 산업 체계는 별로 안 되고 주로 자본 수출해서 거기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본 이득을 통해서 그 경제가 주로 구성이 움직이는 경우 이거는 명백한 기생적 독점 자본 레닌에 의해서 자본 수출에 의한 기생적 자본주의가 맞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보다는 자기의 원자재를 수출해서 그것으로 국가의 경제가 유지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거는 제국주의적인 어떤 몇 가지 지표만 가지고 전체적인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규정하기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국주의 미국 중심으로 제국주의 열반에 포함시키기 좀 애매하다. 그래서 약간 중간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저는 아직 그거를 제국주의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게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 같은 훨씬 더 러시아보다 자본 수출도 훨씬 많고 제국주의적 행태를 더 많이 부리지만 제가 왜 중국은 제국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자본 수출을 할 때 러시아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부려요. 거기 가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중국은 어떻게 자본 수출을 하죠? 자본 수출을 해.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원자재를 취취하는 거하고 그 나라의 시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 근데 중국을 어떻게 수출하면 노동력, 원자재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서 거기서 건설해주고 그 나라에 항구를 하는 거 항구에 100년 사용권을 따는 방식으로 자본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 원자재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자본 수출 어쩌냐면 걔네들한테 자본 수출해 이거 내가 이제 자본 수출했어 그러면 이 돈을 나한테 줘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내 노동자와 내 원자재를 가져가서 거기서 잡고 이 사유권을 내가 가질게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게
그 식민지 국가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인프라를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데 내년에 규정은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걸 준 목적으로 하는 거 거기에 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독특한 독특한 방식인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현지 노동의 착취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자본식에서는 현재 고용 창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도 그 인구 수준이 낮기 때문에 현지 고용 창출을 통해서 이제 그 로컬 경제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은 있죠. 참치를 해줘야 되는데. 착취를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좀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비굴해서 내가 노동력을 착취당해서 하는 것과 내가 다른 자본기업 외에서 착취를 하는 비중을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중국이 잉여 가치를 외부로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착취당하는 게 많으냐 아니면 내가 재산가게 이런 데서 착취하는 게 더 많으냐. 절대적으로 착취하는 게 많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억 5천 이상 되는 노동에서 해서 잉여 가치를 중국이 창출하고 이거를 착취당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한테. 그럼 이 중국 자체를 차적으로 중국 자본에게 착취당하는 어쨌든 그 이제 일체로 보내지 일본. 그렇죠. 그건 맞고 근데 이제 대외 관계로만 따진답니다. 그러면은 대외에서 착취당이 더 훨씬 많다는 거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주변에서 착취하는 거. 따라서 이런 양쪽으로 봤을 때도 착취 구조 양쪽으로 봤을 때 중국은 제국주의로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게 조금 더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상식적으로 위상적인 사회라고 하면 각자가 자립성, 자주성이 있고 모든 인간이 평등이 자유가 있어요. 연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이 보면은 중국이나 소련이 비슷하지만 일정하게 정치 경제적 권력이 형성되어가지고 독점적으로 지배해 오고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이런 것을 과연 이걸 국내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무슨 되는 건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은 반제 그 사회주의 운동권의 맹주냐? 저는 또 그걸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좋게 말해서 주자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 그 공산당 내에 주자파와 반자파가 그 형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는 주자파가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주자파는 수정주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련에 있어서도 수정주의와 이제 반수정주의 투쟁이 있고 수비척부가 수정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 수정주의가 실패하면서 소련이 멸망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로 수정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반자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자파 사이트 같은 거를 봉쇄시킨다든지 그 북경대 내에 자파 그 마오주의 서클을 해체시킨다든지 이런 실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반자파들을 아직도 감옥에서 못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관계는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사회주의 운동에 아니면 국제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중심 세력인가 이거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냐 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중국 내에 반자파들, 좌파들이 분명히 그런 운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당 내에도 있고 공산당 내에도 있고 그들이 억압돼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이들이 그 세력을 형성해야 된다고 보고, 따라서 반수정비 투쟁을 해서 그 내부에 그 수용률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제어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중국이 사회주의로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도기다. 그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인 수용주의 세력이 반자파들과의 논쟁과 내부 사상 수행을 통해서 견인된다라면 사회주의로 발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반자파에 대한 탄압을 더 강화해서 완전히 수종주의 노선으로 간다면 소련의 정책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원래 오늘 저희가 토론회 주최할 때 제 개인적으로 이제 희망했던 거는 그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옛날의 얘기잖아요. 좀 전에 얘기 나왔듯이 이제 중간에 2차 대전과 이제 그 신승민주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또 시기가 중시대가 시기를 거치고 또 이제 세월이 탄생했을 때 현재적 시점에서 그 제국주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의견인데 주 기조가 레닌은 옳았다 그래가지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이번에 영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의 식민주의 시대 때 얘기니까 근데 그게 없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고 여전히 이제 그 제국주의적 지배구조로 관찰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현재의 구도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됐었으면 하는데 그런 얘기 좀 빠져있어서 좀 굉장히 아쉽고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좀 지나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 5개 지표가 옳았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와 지금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현 단계 제국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시승주의 문제랑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발제자 한번 토론 자료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후반부를 정확히 얘기를 못해가지고 그게 힘든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후반부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 후반부를 그 저반부 안 하고 후반부 하면 또 이제 그 무통주의니 뭐 이런 말만 나올까봐 이 앞부분을 막 강조만 되는데 제일 크게 앞도 제기했지만 현대 제국주의의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화폐 제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상품 화폐론이었습니다. 상품 화폐. 따라서 거기에다 이제 하나 더 제가 추가해서 드리면 문제 번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제일 설명하고 싶어하는 부분 그 주장이 소위 이제 국제금융협정이란 말이에요. 국제금융협정. 그 부분을 좀 설명하셨는데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죠. 신재일 동지의 이제 주장인데 이게 이론이냐 그랬을 때 본인은 결제자의 입장을 활용해서 부드럽게 자유경쟁 자본주의 단계에서 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한 다음에 은근슬쩍 국제독점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4단계 발전한 것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했는데 그게 현실과 역사에 부합하느냐, 그죠? 그럼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자본주의 단계론이 20세기 전반기만 하더라도 일국의 금융경제 또는 이제 생산 방식이든 아니면 사회 정책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가 되다가 그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이런 일국 체제와 세계 체제 간의 모습들 그게 이제 물론 다른 방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걸로 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규정이 저거에 대한 규정인지가 이제 뭔가 문제 많이 있는 거예요. 앞에 세 개는 사실은 사회주의체의 발전 단계 내에서의 단계로 이렇게 봤다 그러면 네 번째 좀 다른 거죠. 네 번째는 그러니까 외국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세계 체제, 자본주의 세계 체제로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국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이제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토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제 설명하는 거에 연관되는데 첫 번째는 통화 그 근본제도 기본적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근본이잖아요. 자본론의 제일 처음도 그 화폐의 발생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째는 지금과 같아요. 그러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와 그 전에 현재 국제 독점 자본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라는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일국천하고 국제 독점 차이 뭐냐 도대체. 그 만약 국제 독점은 원래 옛날부터 세계 경제 체제가 있었으면 그 설명을 이어나가지 않고 왜 일국적 차원에서 설명이 딱 갑자기 세계 경제 체제를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진보주의에는 세계 체제는 따로 있고 세계 체제 이렇게 있고 일국 차원의 설명 그 라인이 있는데 그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통합돼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갔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유경제인 때까지는 세계 경제 체제 중심 일국 차원에 되지만 결국 세계 식민지 경제를 통하고 원시적 주택도 식민지로 착취도 하고 그리고 근본이제라는 것 자체가 국제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국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국 차원이었죠. 중상주의 때문에. 그래서 세계화는 지금 세계화는 2차 세계화, 1차 세계화는 이미 1800년 때 이전부터 되었다. 그 근본이제라는 건 세계화고 그게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국가적 차원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국적 차원에서 쭉 설명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부터 세계 체제인데 일국적 차원에 설명되다가 이게 세계 체제로 분리돼서 나온 게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계가 되면서 세계 체제가 분리돼. 그때부터 관리 통화제도가 됩니다. 근본이제가 아니라 관리 통화제도가 되면서 관리 통화제도라는 의미는 금의 중심이 아니라 일국 화폐 중심으로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체계가 되어지니까 금만 보니 달러의 근본이제를 해서 여기에 연동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중심은 국가의 재정과 금융 정책이 중심입니다. 이게 다시 1960년대 국제 독점 자본이 런던의 유로 달러의 중심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 체계를 깬 거죠. 왜냐하면 자본의 속성상 항상 세계 자본이에요. 자본의 속성. 제가 보니까 민족 자본이라는 건 일시적인 자본의 초기에 나타난 현상이고 자본은 항상 세계 자본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은 국적이 없는 거예요. 민족이 없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취향을 하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재정과 그 금융 정책의 그 헤게모니 국가가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를 깨고 그거를 시장 다시 말하면 금융 독점 자본주의를 넘겨오는 이게 국제 독점 자본주의 이제 차이입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와 국제 독점 자본주의. 그래서 권력은 국가에서 시장으로 넘어가. 이 시장은 국제 시장이 됩니다. 전체 국제 독점 자본 금융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왔고 이 국제 시장에 나중에 이제 월가가 여기에 결합이 돼요. 처음에 형태는 독자적으로 형성이 됐다가 월가가 여기에 결합되면서 월가는 이중적 모습을 갖는다. 월가에서 연준이 이중적 위치가 돼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동시에 국제 독점 자본을 컨트롤하는 세계 독점 자본은 중앙은행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띱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문제제기는 얘의 통제를 받는 건 미국 의회의 통제를 받아요. 미국의 이익. 근데 얘가 취하는 건 세계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여기에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권의 문제를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전체 국제 독점 자본의 전체 스탠스를 그러니까 이익을 공모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국제 독점 자본 내에 모순이 형성이 되고 이 모순이 폭발하는 게 이제 금융위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도 얘기 좀 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이해가 돼요? 아니,
일단은 뭐든지 설명이 길면 설명이 길면 어려운 거예요. 그거 따로 해야 돼. 굉장히 그러니까 제국주의론을 제기한 게 실천적인 이유인 거죠. 사회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사회주의 혁명론의 관점에서 했다는 거죠. 제국주의론이. 그와 상관없이 소련이 러시아나 중국이 사회주의냐 아니면 뭐 대화에 상관없이 분명히 러시아의 행태나 중국의 행태가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이건 무슨 제국주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 보통 팽창주의나 패권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문제는 어쨌든 사회주의는 각자의 그 체제가 있는 건데 중국식 사회주의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라고 볼 수 없는 중국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신재기 동지가 한 거는 오늘 단초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나중에 또 영감을 줄 것 같은데 일단 공항의 성격이 금융공항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다 조금씩 나는데 마지막 그 문제 제기를 할 때 국제금융자본과 국가주권의 관계도 하나의 모순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과거에 레닌 시대에도 금융자본이 있었고 자본주의 있었는데 그때는 이 실물 자본하고 연결이 되면서 경제적 시스템인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 이 국제금융자본은 세계적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금융, 재정, 통화 정책의 통일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일경제가 말하는 국제금융자본의 특징은 그 자체가 바로 이 정치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금융, 재정, 통화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바로 국제금융자본은 바로 이와 관련된 금융, 재정, 통화 정책에 관한 종속성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다. 정치적 종속성, 경제 자체가. 그게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하면 앞으로 좀 좋은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실수를 아는데. 알아.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재길 동지가 마지막에 한 게 이제 국제 금융독점자고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열구를 낸 게 브레튼우즈를 깨고 나가는 이제 런던 시티 얘기인데,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어제자론가 사우디와 미국이 맺은 달러 오일머니 그게 기한이 끝났대요, 어제 자료. 근데 사실은 71년, 73년 켈리 키신저가 금태한 정치 상태에서 어떻게 이 쓰레기 달러를 어떻게 유력적 달러로 개변시킬 것인가 해서 맺은 소위 오일 달러 내지 페트로 달러 실태. 이게 훨씬 런던 시티의 파열구보다 훨씬 결정적인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킨 거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구체적 경험 속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1997년 12월부터 1998년 내내 진행된 소위 한국의 외환위기 속에서 벌어진 구조조정 과정과 그로부터 10년 후에 월스트리트발 미국 금융위기가 왔을 때 벌어진 사태를 왜 비교하지 않는가. 그거 같이 좋은 사례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국적이 없다는 개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때 미국에서 우리나라 같이 했으면은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 GM이고 뭐고 안 망하는 금융기관도 다 망했어야 돼.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새끼 누구야, 연준 의장 당시 헬리콥터 벤 버네키가 그야말로 프린트해갖고 뿌린 거 아닙니까? 뿌려갖고 다 구제하고 어떤 들떨어진 새끼가 국유화했다고 지랄하고, 국유화가 무슨 그런 국유화가 어딨어. 다 개별 기업 어마무시하게 지원하고, 그래도 대타제도표가 안 맞으니까 주가 하나당 1달러로 해서 일단은 대타제도표를 맞추자.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하잖아요. 왜 이 중요한 사태가 구체적 사례가 안 되는지. 거기에 국적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달러의 국적, 그 다음에 GM의 국적. 우리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 그나마 미국한테 살살 빌어갖고, 미국이 우리도 망하면 털어먹을 게 없으니까 이 새끼 살려서 털어먹자. 그리고 세계 경제가 박살날 수 있어요, 한국의 위치가. 그래서 살려줘갖고 갔지만은 그게 너무 대조가 되잖아. 미국이 우리한테 IMF가 사실 깡짓일 겁니까? 미국 거지? 거기서 강요한 그걸로 인민의 삶이 아주 아작이라고.
그 모든 게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월가 2008년 위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저는 좀 제대로 비교했으면 좋겠다.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의 국적이 없다고 이제 시세계분위기가 얘기하는 건 실제 국가적 이익과는 상관없이 말하자면 그 미국에 있어서의 GM 자동차 공장을 멕시코로 옮긴다는 그 GM 측의 입장에 대해서 정부는 당연히 반대를 했지만 차보는 이유를 따라서 뭐 가려고 하는 뭐 그게 이제 정부의 폭압적인 형태로 반자본 비적 형태로서 강압으로서 못 가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본 자체는 제일 중요한 건 이윤이다. 뭐 이런 사실 정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도 있지만 미국 달러는 특히 국가의 보증 속에서 그리고 군사력의 보증 속에서 그 위력이 발휘되고 있고 모든 게 되는데 왜 이 한 측면만 강조하느냐. 내가 거기에 대한 발언을 달러는 국가 신용 달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국가적 보증, 그 국가의 힘 자체가 당연히 그 달러 가치를 받침하는 어떤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문제랑은 좀 다른 것 같고 작은 국적이 없다는 문제는 뭐 그거는 뭐 전매금지의 그 문제제기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기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주권과 국제 독점 간의 모순을 제기하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국제 독재 금융은 어떠한 국가의 통제부터 자유롭게 그렇죠. 벗어나서 움직이죠. 또 하는데 이제 얘네 시스템 고장났을 때는 누가 해결하냐? 결국은 이제 그 해결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해결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세력도 아무런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최악의 파선 막아야 된다는 논리 하나에 그냥 다 수용해버리는 거. 다 수용해서 넘어오는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격이 없기도 하면서 있기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 모순이 있거든요. 국제 독점 자본의 그 국격을 뛰어넘는 이인 추구의 욕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부구조의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간의 모순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국제 독점 자본의 해결책은 뭐냐면 세계 정부를 만들면 해결돼요. 세계 정부가 되겠냐? 세계 정부를 만약 여기서 유엔 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유엔이라든지 국제 기구를 만들면 IMF 같은 세계 정부를 다 따오죠. 유엔이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을 못하면 한다는 거야. 그 정부가 세계 정부를 정부처럼 한다는 거지. 그럼 혹시 절차 없이 미국이 세계 근데 정부가 한다는 그런 세계 정부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국제 독점 자본은 그 자기 그 경제적 토대에 맞는 세계 국제 기구들을 막 만든다고 IMF도 만들고 세계은행도 만들고 뭐 유엔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세계를 통제하고 싶은데 사실상 이거는 그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되고 개별 민족 국가의 연합의 형태로뿐이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결국엔 국제 독점 자본과 국가 주권 간의 갈등 구조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리고 정의공주 얘기도 그런 이윤축의 욕구와 이윤축의 그 수단과 형식이라든지 지역적 얘기랑 간에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2008년에 그런 이상한 것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현재처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이 그렇죠. 달러는 우리 거다. 근데 달러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누굴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미국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한 거는 너네는 달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유럽에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달러는 우리 거야. 내 마음대로 해. 문제는 니일 거야. 문제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사업 모습이 충돌된다. 그럼 이거 구해야 돼, 우리. 아니 일단 저는 제일 구체적으로 국제 금융 독점체를 말하자면 IMF나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국제 금융 독점체 하나 IMF. 그건 그러니까 상호구조
그걸 만들기 위해 그 조정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또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유명무실하고 하는 거죠.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금융 독점들이 모여갖고 국제 금융 독점체를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고. 네, 왜냐면 독점체는 이렇게 실체가 있는데 그 상부 구조는 실체가 없단 말이야. 그 상부 구조는 국가 단위로 뿐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제 독점 자본주의는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실체적으로 나타나야지 지금의 국제 독점 자본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독점 자본이라는 현상, 그 현상은 이제 신재균 경기가 명확하게 그 힌트를 많이 주는데, 국제 독점 자본주의를 붙이는 거는 아침 번호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재균 경기가 전혀 상을 주지 못하고 있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국제 독점 자본의 현상을 얘기하고, 그거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데, 주의를 붙이는 거는 아직은 거의 저기, 얼마를 그러니까 체가 있어야 될 거야. 국제 독점 체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론이다 보니까 이제 저 데이터가 빠져 있는데 실제로 그 소위 글로벌 자본주의가 사실은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WTO 체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전 진적 차원에서 이 소위 GDP를 200년 씩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제 그 자본의 질서가 어떠한지와 이론이 이제 그 매치가 돼야 되는지 완전히 따로 본다. 제대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 개념틀로 정리할 의지가 없고 그냥 분리하면은 그러니까 이론을 하지 않는 게 자기가 비교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이런 거고. 좌파는 단편적인 팩트는 갖고 있지만은 이걸 정리를 하지 못해내거든요. 과연 좌파가 정리할 수 있어요? 신대기 굉장히 던지긴 했는데 정리하죠. 되게 이제 아니, 이런 거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통일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지구적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또 생산량 교환 체제로 포섭이 다 됐다. 물론 이제 여전히 배제되는 게 또 있지만 지배적인 차원. 그러면서 국제 독점 자본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혼자 들고 먹고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그렇지 않아? 근거가 없잖아요. 간단한 예를 들면 한국 뭐, 은행이 큰 시간이 관계상 그래서 토론에서 나오네. 토론은 이제 오늘의 10배를 싣고 다음에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현재 다음번 연구에 그 토론을 준비하고 이 문제와 유사하게 유사하게 계속 가는 거죠. 하는데 어쨌든 이 주제는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상당히 자본주의를 갖다 이제 소련 이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든 다시 그러니까 재구성해야 되는데 재구성. 그런 기초 정도로 문제 제기 정도로 하시고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토론은 뭐 다른 형식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맡은 두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핵심은 군사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데올로기는 비합리주의다. 제국주의를 정의하는데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어쨌든 금태화는 다 안 한다. 이게 이제 차이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국제 요것만 좀 설명해 놓을게요. 왜 이거 근거가 될까? 국제